서울의 변두리, 낡고 허름한 가게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희망시장. 그곳은 도시의 화려한 불빛 대신 사람 사는 냄새와 끈질긴 생명력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시장 골목은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려는 사람들과 맛있는 냄새로 활기를 띠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윤수연의 작은 떡볶이 가게, 따뜻한 모퉁이가 있었다. 가게는 비좁고 낡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테이블은 고작 4개가 전부였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게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다. 윤수연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은 모든 것들은 반짝였고 공기 중에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군침 도는 떡볶이 육수 냄새가 가득했다. 그 냄새는 시장 사람들에게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된 하루의 끝에 찾아오는 위로이자 소박한 행복의 상징이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도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푸짐하게. 어서 와요 김씨 아저씨. 오늘 장사는 잘 됐수. 윤수연은 언제나 온화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따뜻한 인품의 훈장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떡볶이를 담아내는 손길은 섬세하고 정이 넘쳤다.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고 있었다. 학교가 끝날 시간이 되자 가게의 낡은 문이 열리며 교복 차림의 한 소년이 들어섰다. 그녀의 세상이자 유일한 보물인 아들 오민서였다. 민서는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다녀왔습니다 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가방을 내려놓고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설거지통으로 갓 쌓여있는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다. 민서야, 피곤할 텐데 그냥 쉬지.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해야죠. 민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깊은 속내와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공부를 아주 잘했다. 낡은 가방 안에는 항상 어려운 수학 문제집이나 두꺼운 원서가 들어있었다. 그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틈틈이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의 세계는 이 좁은 떡볶이 가게와 책 속에 무한한 우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날도 민서는 여느 때와 같이 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때 가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옷과 신발로 치장한 남학생 무리가 시끄럽게 떠들며 나타났다. 그들은 이 낡은 시장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오만한 표정의 강태식이 있었다. 강태식은 인근 지역의 대형 건설사 사장의 아들이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아버지 덕에 그는 학교에서 왕처럼 군림했다. 그의 눈에 이 낡은 가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오민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들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가게 입구에 비스듬히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야 오민서, 아직도 여기서 떡볶이 냄새 풍기고 있냐? 강태식의 목소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내 몸에선 평생 이 냄새가 날 거다 알아. 떡볶이 집 아들, 함께 있던 아이들이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의 어깨가 순간 굳어졌다. 그릇을 닦던 그의 손이 멈췄다. 그의 턱선이 단단해지고 등 뒤로 감춘 주먹이 하얗게 떨려왔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분노를 삼켰다.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 묵묵히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어머니의 평온을 깨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조롱은 떡볶이를 만들던 윤수연의 귀에도 똑똑히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잠시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녀는 이내 평소의 따뜻한 얼굴로 돌아와 냄비에서 시선을 떼고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학생들,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된단다. 주문할 거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놀아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그 예상 밖의 차분한 태도에 강태식은 순간 당황한 듯했다. 그는 자신에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평범한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다. 아줌마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가 한 걸음 더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던 순간 무리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야, 됐어. 이런 거지 같은 데서 뭘 해. 가자. 강태식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민서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한번 쏘아붙이고는 침을 퇴뱉고 돌아섰다. 그들이 사라지자 가게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손님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혹은 모른 척하며 조용히 자신들의 떡볶이만 먹고 있었다. 윤수연은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방금 새로 만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를 민서의 앞에 놓아주었다. 가장 맛있고 통통한 쌀떡과 아들이 좋아하는 어묵을 듬뿍 넣어서 민서야, 배고프지? 이거 먹고 힘내. 그것이 그녀의 위로 방식이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다. 뜨거운 떡볶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눈물이 접시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참았다. 밤이 깊어지고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간 가게. 윤수연은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고 민서는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윤수연은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 그리고 그 밑에 감춰진 깊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작고 따뜻한 세상의 한 구석을 지키기 위해 한때 자신이 가졌던 거대한 왕좌를 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버려진 왕좌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길었고 이제 그 차가운 그림자가 이 소박한 골목 안으로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아 쥐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싸움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말이다. 강태식은 어제의 싱거운 승리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의 영역, 즉 학교라는 왕국 안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상대를 짓밟았을 때 비로소 충족되는 종류의 것이었다. 희망시장의 그 낡은 떡볶이 가게는 그의 무대가 아니었다. 그의 진짜 무대는 바로 이 계급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학교였다. 다음 날 점심시간, 거대한 급식실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민서는 언제나처럼 혼자였다. 그는 식판을 받아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는 밥을 먹으며 다른 한 손으로는 낡은 영문 소설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것이 그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식과 그의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서의 테이블을 에워쌌다. 어이, 오민서. 또 혼자 맛없는 밥에 책을 처먹고 계시네. 태식이 조롱하듯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무관심이 태식을 더욱 자극했다. 태식은 들고 있던 우유갑을 일부러 기울여 민서의 책 위로 흰 우유를 쏟아부었다. 에어또 차가운 우유가 책 페이지를 적시고 민서의 손등으로 흘러내렸다. 민서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처음으로 그가 태식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그의 눈의 분노가 이글거렸다. 태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몸짓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 거지 같은 책이 아깝냐? 어차피 내 미래처럼 국물에 푹 절여질 인생인데 뭘 그리 아까워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민서의 옷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는 신용을 했다. 그의 행동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아, 이 냄새. 어제 그 떡볶이 냄새가 아직도 나네. 야, 너희들도 맡아봐. 이게 바로 가난 냄새라는 거야. 싸구려 고추장 냄새, 기름 쪘네. 역겨워. 몇몇 아이들이 따라 웃었고 다른 아이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급식실 전체가 그들의 잔인한 연극의 관객이 되었다. 그 공개적인 모욕 속에서 민서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민서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먹을 날리고 싶었다. 저 오만한 얼굴을 향해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가 싸우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고 결국 그 모든 피해는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것이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경직되고 입술 안쪽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아무 말 없이 젖은 책을 닫기 시작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저항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척하며 가게에 들어섰다. 그는 어려운 시험에 대해 투덜거리거나 재미있는 선생님 흉내를 내며 어머니를 웃게 하려 애썼다. 그는 집에 오자마자 교복을 벗어 던지고 샤워를 했다. 그 역겨운 가난의 냄새와 함께 오늘 겪은 굴욕의 기억을 씻어내고 싶었다. 하지만 윤수연은 속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의 강요된 발금 뒤에 숨겨진 깊은 그늘을 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피하는 아들의 눈,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 그리고 교복 소매에 희미하게 남은 우유 얼룩까지. 어머니의 예민한 감각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다그치지 않았다. 그것이 아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물파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글거리는 기름소리가 그녀의 말없는 위로였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게의 모든 불이 꺼지고 세상이 깊은 침묵에 잠긴 시간, 윤수연은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계산대 아래 자신만이 아는 비밀 공간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희미한 나무향과 함께 묻어두었던 과거의 시간이 흘러나왔다. 상자 안에는 단 2가지 물건이 들어있었다. 유리가 깨진 채 특정 시간에 멈춰있는 남성용 고급 시계 하나,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가 있었다. 20대 후반의 젊은 윤수연. 그녀는 낡은 앞치마 대신 세련되고 지적인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자신감과 총기로 빛나는 눈빛. 그녀는 리더였고 지배자였다. 그녀의 곁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죽은 남편 오진우였다. 그들의 배경은 지금은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거대 식품기업 한솔푸드의 신사옥 앞이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성공과 사랑, 그리고 무한한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사진을 보는 윤수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사진 속에 빛나던 여자와 지금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두른 떡볶이 가게 주인. 그 간극은 너무나도 멀고 아득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자신의 이름 윤수연 대신 남편의 성을 따른 오씨 아줌마로 살았다. 명예도, 부도, 그리고 복수심마저도. 오직 하나, 뱃속에 있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끔찍했던 사고와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작은 골목에서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지만 그 그림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끈질겼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자가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윤수연은 조심스럽게 사진과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비밀 공간에 숨겼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방으로 갔다.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든 아들의 얼굴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 속에 스며드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민서야, 엄마가 다 지켜줄게. 이 세상 그 누구도 다시는 널 아프게 못하게 할 거야. 그것은 조용한 약속이자 다가올 폭풍을 향한 그녀의 엄숙한 선전포고였다. 며칠 동안 위태로운 평화가 이어졌다. 민서는 눈에 띄게 말이 줄었고 학교와 가게만을 오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윤수연은 아들의 그늘진 얼굴을 보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더욱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다. 그녀의 평온한 일상 밑바닥에서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었다. 강태식은 그 며칠을 참는 것이 지옥 같았다. 오민서의 그 무표정한 저항, 그리고 그의 엄이라는 여자의 그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던 권위. 그 모든 것이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권위가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야, 강태식, 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널 우습게 볼걸. 방과 후 무리들이 모여드는 고급 PC방의 소란스러운 공기 속에서 누군가 그의 자존심을 부추겼다. 그 떡볶이집 아줌마, 뭔가 이상하지 않냐? 보통 아줌마 같지가 않아. 맞아, 눈빛이 꼭 우리 아빠 회사 법무팀 아저씨 같았어. 친구들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강태식은 헤드셋을 집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시끄러워. 그냥 동네 아줌마일 뿐이야. 본때를 보여주면 질질 짜면서 빌게 될 거라고. 그렇게 잔인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들의 유희를 위해 한 모자의 소박한 행복을 짓밟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일부러 비가 쏟아지는 날 밤, 손님이 끊길 시간을 노려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들에게 그것은 그저 지루한 일상 속에 스릴 넘치는 게임일 뿐이었다. 그들의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날 저녁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희망시장의 골목은 빗줄기에 흠뻑 젖어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궂은 날씨 탓에 시장은 일찌감치 파장 분위기였고 따뜻한 모퉁이 역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민서는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어 먼저 집에 보낸 터였다. 가게에는 윤수연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젖은 앞치마를 풀던 그 순간 그녀의 낡은 피처폰이 요란한 벨소리를 울렸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뜬 번호. 수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뇌리에 각인되어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결심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우면서도 다급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저입니다. 김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회장님. 그 잊고 살았던 호칭이 십수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윤수연이 아닌 한솔푸드의 신화였던 바로 그 윤수연 회장으로 돌아가 있었다. 김비서, 무슨 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평범한 안부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김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강병철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철,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남자. 그 이름이 나오자 수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자가 희망시장 재개발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며 상인들을 헐값에 내쫓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가게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수현은 숨을 죽였다.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그 남자였다니.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다. 그자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분의 신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수연은 김 비서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아직은 안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 때문에 김 비서까지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전화는 끊겼다. 수연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골목을 향해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망쳐왔던 과거가 마침내 그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아들을 통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소박한 평화는 이제 끝났다. 피하고 싶었던 싸움이 그녀의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 그저 아들을 걱정하던 어머니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제국을 이끌었던 리더의 차갑고 냉철한 빛이 서려 있었다. 전쟁을 준비하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두 개의 폭풍이 희망시장의 작은 떡볶이 가게를 향해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강태식은 아버지의 검은색 SUV를 몰고 빗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에서는 시끄러운 힙합 음악과 함께 그들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시시한 유희를 실현시켜줄 작은 가게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시각 윤수연은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했다. 그녀는 묵묵히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훈련된 군인처럼 날카롭고 절도 있었다. 그녀는 전쟁을 앞두고 자신의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마침내 강태식의 차가 어둡고 비에 젖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폭우를 뚫고 따뜻한 모퉁이의 작은 간판을 비추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이다. 가게 안의 수연은 차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가게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끼익.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쾅. 따뜻한 모퉁이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어 젖혀졌다. 비바람이 가게 안의 따뜻한 공기를 후려치며 들이닥쳤다. 빗물에 젖은 강태식과 그의 무리 4명이 폭풍우를 등지고 선 실루엣처럼 입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열한 희열이 가득했다. 가게 안에 조용했던 긴장감은 순식간에 노골적인 저기로 바뀌었다. 아줌마, 혼자 계셨네. 아들은 어디 갔어? 젖이나 더 먹으러 갔나? 강태식이 저속한 모욕의 말로 포문을 열었다. 윤수연은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카운터 뒤에 서서 마른 행주로 깨끗한 컵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그 침착함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다. 영업 끝났다. 돌아가. 그 차분한 축객령이 강태식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그는 눈짓으로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의 난동이 시작되었다. 한 명이 의자를 걷어차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다른 한 명은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양념통들을 팔로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다. 작은 가게 안에서 플라스틱과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쌓아놓은 접시 더미를 밀치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민서였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빗속을 뚫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열기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만해, 이 쓰레기들아. 민서는 강태식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싸움은 짧고 일방적이었다. 열에 들떠 힘이 빠진 민서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태식은 그를 거칠게 밀쳐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고 그대로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의 머리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고 관자놀이에서 가느다란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였다. 아들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본 순간 윤수연의 세상이 멈췄다. 빗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귀에서 멀어지며 둔탁한 소음으로 변했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따뜻하고 인자했던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그 순간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 그 고요했던 눈에서 차갑고 무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위협당한 어미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의 자세가 변했다.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어깨가 당당하게 벌어졌다. 그녀의 몸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압도감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었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지독히도 통제된 낮은 목소리였다. 내 아들 몸에 손댄 놈 누구야?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는 그 목소리에 강태식을 포함한 아이들은 난생 처음으로 원초적인 공포를 느꼈다. 이건 그냥 화가 난 엄마가 아니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강태식은 애써 허세를 부리며 더듬거렸다. 뭐야, 이 아줌마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다. 윤수연은 그들에게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 그녀의 힘은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한 걸음 걸어 나왔다. 그녀의 시선이 강태식의 눈에 쐐기처럼 박혔다. 내 아버지 이름이 강병철 맞지? 그녀가 그의 아버지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강태식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 동네의 미천한 가게 주인이 어떻게 자신의 막강한 아버지 이름을 아는 거지? 내 아비가 하던 짓을 네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역사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강태식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아버지의 이름이 곧 자신의 힘이었던 그의 세계가 이 미스터리한 여자 앞에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두려웠다. 그는 친구들을 돌아보았지만 그들은 이미 슬금슬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윤수연은 그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지나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로 곧장 걸어갔다. 그녀는 민서의 곁에 무릎을 꿇고 그의 이마에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며 상처를 살폈다. 방금 전까지 방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그녀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들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장면은 이 극적인 대조 속에서 끝을 맺는다. 문 앞에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아이들, 그리고 자신의 다친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어머니.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는 진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가 곧 일으킬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수연이 쓰러진 아들 곁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녀의 그 연약해 보이는 모습은 강태식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그는 그녀의 침묵과 눈물을 공포와 굴복으로 착각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던 기묘한 압박감은 사라지고 다시 오만함이 그의 얼굴을 채웠다. 그는 자신의 우월감을 재확인해야 했다. 결국 그냥 아들밖에 모르는 아줌마였잖아. 젠장 괜히 쫄았네. 태식은 친구들을 향해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그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묵직한 나무 의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가게 한가운데서 김을 뿜으며 끓고 있는 커다란 떡볶이 솥을 향했다. 저것이 이 가게의 심장이자 저 여자의 자존심일 터였다. 이 가제 네 엄마의 전부지. 그럼 이걸 박살내주면 네 표정이 아주 볼만하겠네, 오민서. 그가 의자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게! 밤의 정적과 빗소리를 찢어발기며 여러 대의 고성능 엔진이 좁은 골목 안에서 동시에 멈춰 서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울려 퍼졌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열린 가게 문과 창문을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들의 눈이 순간 멀어버렸다.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것은 빗물을 튕겨내며 매끈한 광택을 자랑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였다. 마치 잘 훈련된 흑표범 무리처럼 차들은 완벽하게 계산된 정밀함으로 일사불란하게 정차해 있었다. 아이들이 눈앞의 비현실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차 문들이 소리 없이 그리고 동시에 열렸다. 차에서 내린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예 경호원이나 특수요원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제된 효율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이 낡은 떡볶이 가게 주위를 완벽한 방어 진영으로 둘러쌌다.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골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리고 무리의 선두에서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한 중년 남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바로 김비서였다. 김비서는 가게 입구에 섰다. 그의 시선이 순식간에 가게 안의 모든 상황을 훑었다. 엎어진 가구들, 겁에 질린 채 굳어있는 불량배들, 그리고 벽에 기댄 채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오민서와 그 곁에 무릎 꿇고 있는 윤수연까지. 그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불량배들을 마치 길가의 벌레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했다. 그는 곧장 윤수연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골목 안의 모든 소음이 멎은 그 정적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 비서가 윤수연의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그를 따라온 모든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마치 기계처럼 동시에 허리를 숙였다. 존경과 염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충성심이 가득 담긴 김 비서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명확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태식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절대적인 권위의 소리였다. 회장님, 무사하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귓속에서 천둥처럼 터져나왔다. 강태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얼굴이 이름 그대로 하얗게 질려버렸다. 회장님, 그의 머릿속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이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회장님이라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리고 이 나라의 내로라 하는 기업가들이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바로 그 회장님이라고?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다. 강태식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들고 있던 의자가 쿵소리를 내며 무력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가난한 가게 주인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었다. 윤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비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위로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피로한 수용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삶은 이제 끝났다. 그녀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 괜찮아요. 조금 늦었을 뿐. 김비서가 허리를 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차갑고 무자비한 시선으로 강태식과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떨고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등 뒤에 무서운 양복 남자들과 이제는 그들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버린 한 여자 사이에 갇혀버렸다. 마지막 장면은 공포에 질린 강태식의 시점에서 본 윤수연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의 희미한 조명이 마치 후광처럼 그녀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하고 두려운 힘을 가진 존재 그 자체였다. 그들의 경악으로 얼어붙은 얼굴 위로 시간은 영원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좁은 골목 안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김비서의 행동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는 겁에 질린 아이들을 향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대신 옷깃에 숨겨진 소형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무언가를 지시했다. 몇 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골목 입구로 경찰차 몇 대가 요란한 경광등을 켜며 도착했다. 동네 파출소의 순찰차가 아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베테랑 형사들이었다. 윤수연이라는 이름이 가진 힘의 무게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아이들은 폭행이나 기물 파손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혐의로 연행되었다. 김비서의 팀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그들의 아버지들이 더 두려워할 만한 혐의들이었다. 탈세, 불법 증여, 주가 조작 등. 강태식은 마지막 발악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팔았다.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하지만 베테랑 형사는 그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 진성건설 강병철 사장? 곧 만나게 될 거야. 아주 흥미로운 조사가 될 것 같거든. 그 순간 강태식은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아버지의 이름이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의 힘의 근원이 더 거대한 힘 앞에서 무력하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경찰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진 후 김비서는 즉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윤수연과 민서를 한솔푸드 소유의 비밀 세이프하우스로 안내했다. 언론의 눈을 피해 그룹 전용 의사를 불러 민서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호화롭고 안전한 공간. 민서는 자신이 마치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기름때 낀 좁은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곳에서 윤수연은 마침내 아들에게 진실의 일부를 털어놓았다. 자신이 사실은 이 나라 최대의 식품 기업인 한솔푸드의 전 회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버리고 숨어 살아야만 했다는 것을. 민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상냥하고 따뜻했던 우리 엄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주던 우리 엄마가 저 거대한 빌딩 숲의 주인이었다니. 그는 엄마의 모습과 그 신화 같은 인물의 이미지를 좀처럼 연결시킬 수 없었다.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와 상세한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이 모든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주는 마지막 퍼즐이었다. 강태식의 아비, 진성건설의 강병철 사장은 현재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진 중인 희망시장 재개발 사업은 그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에 자료를 띄웠다. 진성건설은 곧 부도 처리될 위기입니다. 그들이 이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저희 한솔푸드가 발주하는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 계약을 따내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운명의 얄궂은 아이러니. 강병철은 자신이 그토록 짓밟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떡볶이 가게의 주인에게 자신의 목숨줄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였던 것이다. 그리고 김 비서는 더 깊은 과거의 진실을 꺼내놓았다. 15년 전 강병철은 오진우 사장님, 즉 민서 도련님의 아버님과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기술과 사업 계획을 훔쳤고 사장님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세이프하우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당시 임신 중이셨던 회장님 역시 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회장님을 빼돌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뱃속의 도련님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15년 전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남편의 차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채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강병철이 경쟁사 대표와 만나 웃고 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검은 그림자들. 젊은 김 비서의 도움으로 그녀는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와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오직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서는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을 향했던 괴롭힘의 근원,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그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강태식을 향했던 분노는 이제 세대를 거쳐 이어진 잔인한 악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슬픔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한편 진성건설의 회장실. 강병철은 아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는 소식에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아들을 빼내려 했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를 옥죄 오고 있었다. 그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솔푸드 비서실이었다. 그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물류단지 건설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회의는 바로 다음 날 한솔푸드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강병철은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15년 전 자신의 손으로 묻어버렸던 유령이 파놓은 덫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윤수현은 세이프하우스의 펜트하우스에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름 냄새 밴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았다. 김 비서가 준비한 단순하지만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믿을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권위 있는 원피스 차림이었다. 민서가 그녀의 곁으로 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엄마를 그저 우리 엄마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는 여왕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윤수연의 표정은 차분하고 단호했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숨어 지내던 시간은 끝났다. 이제 정의를 위한 시간이었다. 작션 로에 자일라 chuongses chuongquay kung kua cao chuyen noi kong li juok thuk thiva mot koi jau moi juok vietnan chuong septa. 한솔푸드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과 달리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한쪽에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초조하게 앉아있는 진성건설의 강병철 사장과 그의 임원들이, 다른 한쪽에는 그룹의 미래가 걸린 계약을 앞두고 신중한 표정의 한솔푸드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다. 강병철은 자신의 앞에 놓인 최고급 커피잔을 매만지며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 계약만 성사시키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솔푸드의 새로운 회장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는 것만 들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다. 김 비서가 먼저 들어와 정중하게 길을 열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병철의 세상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순수한 경악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의 동공이 공포로 축소되었다. 윤수연, 15년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여자. 죽은 줄 알았던 그녀가 유령처럼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앞치마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세련되고 우아한, 그러나 그 어떤 갑옷보다도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욱 깊고 강하고 차가웠다. 오랜만이네요, 강병철 사장. 윤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천천히 회장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제야 한솔푸드의 임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그녀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강병철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윤수연, 네가 어떻게... 윤수연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물류단지 건설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강병철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고 정확하게 하나씩 지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완벽했다. 강병철과 그의 임원들은 반박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식은땀만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강 사장, 당신의 사업 계획서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신뢰도 문제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의 15년 전 오진우 사장의 기술 특허 자료와 그것을 교묘하게 베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한 강병철의 자료를 나란히 띄웠다. 그리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진성건설이 성장해온 모든 과정을 데이터로 보여주었다. 당신은 내 남편의 꿈을 훔쳤고 그의 목숨을 빼앗았으며 이제는 우리 한솔의 미래까지 넘보고 있군요.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강병철이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 윤수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증거는 바로 당신 아들이 만들어줬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며칠 전 따뜻한 모퉁이 가게의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강태식이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을 과시하며 과거의 악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김 비서가 수년간 비밀리에 모아온 강병철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정관계 로비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강병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15년간의 악행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는 허망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윤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증오가 아니었다.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윤수연은 회장직에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오랫동안 묵묵히 회사를 지켜온 전문 경영인들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서와 함께 희망시장의 작은 골목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모퉁이는
예전보다 더 환하고 깨끗하게 재단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의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윤수연은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민서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곁에 앉아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한 접시가 두 사람 앞에 놓였다. 그것은 그저 평범한 떡볶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두 모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이었다. 윤수연은 웃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였다. 좁은 가게 창문 너머로 따스한 저녁 햇살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다. 골목 안의 작은 불꽃은 꺼지지 않고 더욱 환하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